지금 이 순간 당신을 둘러싼 별들 사이의 공간은 섭씨 마이너스 454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보다 가장 차가운 온도보다 몇 도 높은 수준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평균 온도가 2.7 켈빈에 머무른다고 확인했으며, 이는 빅뱅의 장황이 점점 사라지는 후광에 의해 결정된 숫자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주는 겨울처럼 차가운 것이 아닙니다. 얼어붙은 공기나 차가운 바람, 피부에 느껴지는 항이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의 차가움은 훨씬 더 이상하고 훨씬 더 무서운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의 모든 것의 부재입니다. 열, 물질, 에너지 모두의 부재이며, 이는 존재하는 것의 99%를 지배합니다. 만약 우주를 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여행을 즐긴다면 작은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구독해주세요. 이 채널이 성장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고, 계속해서 여러분을 위해 깊이 있는 탐구를 이어갈 수 있게 됩니다. 따뜻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우주가 실제로 얼마나 차가운지 알아보는 여행을 떠나봅시다. 시작하겠습니다. 누구에게나 우주가 얼마나 차가운지 묻는다면 망설임 없이 답을 할 것입니다. 얼음이 얼거나 절대 0도에 가깝거나 지구상 어떤 것보다 더 차갑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답이 너무도 명확하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어둡고 텅 비어 있으며 생명 없는 곳입니다. 당연히 차갑겠죠. 하지만 그 자신감 넘치는 답은 틀렸습니다. 조금도 틀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 질문 자체에 숨겨진 함정이 있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진짜 답은 온도계의 숫자보다 훨씬 더 이상하고 더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런지 이해하려면 온도, 차가움, 그리고 텅 빈 공간의 본질에 대해 갖고 있던 모든 생각을 해체해야 합니다. 우주는 우리의 직감과는 전혀 다르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점은 매우 깊으며 심지어 교육받은 사람들조차 의문을 품지 않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우주가 차갑다고 배웁니다. 다큐멘터리들은 은하 사이에 얼어붙은 공간을 묘사합니다. 공상과학 영화들은 우주 비행사들이 진공에 노출되었을 때 급속히 얼어붙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은 최고의 과장된 단순화 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이미지로 강화됩니다. 진공 속 온도의 실제 물리학은 과학 전체에서 가장 직관에 반하는 주제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우주선 설계부터 우주의 운명까지 모든 것을 이해하는 방식을 바꾸게 만듭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 차갑다고 말할 때 그건 감각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몸에서 열이 빠져나가 주변 환경으로 들어가는 느낌을 말하는 것이죠. 미네소타의 일월밤에 밖에 나가면 공기가 당신을 공격합니다. 질소와 산소 분자가 초당 수십억 번씩 피부에 부딪힙니다. 각 충돌은 몸의 열을 조금씩 빼앗아 갑니다. 신경 말단은 이 에너지 손실을 감지하고 뇌에 신호를 보냅니다. 차가움. 그 경험은 매우 보편적이며 인간 생물학에 깊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환경 자체의 성질을 설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공기가 차갑다고 말하고 물이 차갑다고 말하며 금속 난간이 차갑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짜 의미하는 것은 그 물질들이 우리의 몸에서 열을 더 빠르게 전달하는 것일 뿐입니다. 차가움은 어떤 물건이 아니라 어떤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현상입니다. 이 구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우주에 대해 질문하는 방식을 드러내는 데 있어 결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주가 어떤 물질처럼 측정 가능한 온도를 가진 것인 양 우주가 얼마나 차가운지 묻습니다. 마치 바다나 북극 바람이 얼마나 차가운지 묻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물질이 아닙니다. 별들 사이의 진공은 차가운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다. 거의 아무것도 없는 상태입니다. 이제 공기를 제거하세요. 물을 제거하세요. 수백만 마일씩 사방으로 퍼진 가스 분자, 먼지 입자, 물질의 원자 모두를 제거하세요. 당신은 깊은 우주의 진공 속에 떠 있습니다. 아무것도 피부에 닿지 않습니다. 분자가 몸에 충돌하지 않습니다. 접촉을 통해 열을 빼앗는 물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간의 온도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그 질문 자체가 거의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하는 온도는 물질이 필요합니다. 입자가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의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기체에서 온도는 무작위로 움직이는 분자들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나타냅니다. 더 뜨거운 기체는 더 빠르게 움직이는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고, 더 차가운 기체는 느리게 움직이는 분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분자들이 피부에 충돌할 때 빠른 분자가 더 많은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공기는 뜨겁게 느껴지고 차가운 공기는 차갑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원자 수준의 운동과 충돌에 관한 이야기이며 무대 위 배우들이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주에서는 무대가 거의 텅 비어 있습니다. 공간의 진공 상태에서는 분자가 거의 없거나 아니면 매우 적기 때문에 온도라는 개념이 전통적인 의미에서 거의 무의미해집니다. 지구 해수면의 1cm 공기에는 약 250억 조개의 분자가 들어 있습니다. 이는 25 뒤에 18개의 연기 붙은 숫자입니다. 당신이 들이쉬는 숨마다 이 상상할 수 없는 수의 입자가 빨려 들어갑니다. 성운 간의 공간인 1세제곱센티미터는 아마도 단 하나의 원자조차 없거나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밀도는 너무 낮아 그것을 가스로 부르는 것 자체가 정의를 넘어서는 일입니다. 일반 온도계를 사용해 온도를 측정할 수도 없습니다. 존재하는 물질이 너무 적어 기기와 에너지를 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이해의 첫 번째 균열입니다. 우주는 냉장고처럼 차갑지 않습니다. 냉장고는 차가운 공기와 차가운 분자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이 내부의 모든 것에 밀착하여 직접 접촉을 통해 열을 빼앗습니다. 하지만 우주는 당신 몸에 밀착할 만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만약 깊은 우주에 온도계를 두었다면 그것은 우주의 온도를 읽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온도를 읽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온도는 온도계가 흡수하고 방출하는 복사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될 것입니다. 그 기기는 자체 측정의 대상이 되어 자신에 관한 것만 알려줄 뿐 주변의 공간에 대한 정보는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코 배우지 않는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열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으며 이 세 가지를 모두 이해하는 것이 우주의 온도가 이렇게 이상하고 복잡한 문제인 이유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첫 번째 메커니즘은 전도입니다. 금속 조리대에 손을 대면 따뜻한 피부에서 차가운 금속으로 직접 접촉을 통해 열이 전달됩니다. 손 안의 분자들은 진동하며 그 진동을 금속 표면의 분자들에게 전달합니다. 이것이 가장 직관적인 열 전달 방식입니다. 두 개의 물체가 접촉해야 하며 두 물체 모두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야 합니다. 같은 온도일 때 금속이 나무보다 더 차갑게 느껴지는 이유는 금속이 열을 더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뇌는 더 빠른 에너지 손실을 더 추운 온도로 해석하지만 실제 열 측정에서는 두 표면이 동일합니다. 우주에서는 전도는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만질 만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접촉하는 표면도 없고 열을 전달할 재질도 없습니다. 두 번째 메커니즘은 대류입니다. 거실에 공간 히터를 켜면 따뜻한 공기는 천장 쪽으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바닥 쪽으로 내려옵니다. 이 순환 패턴은 유체의 움직임을 통해 열을 분배하는데 이 유체가 공기이든 물이든 흐를 수 있는 어떤 물질이든 상관없습니다. 대류는 지구에서 날씨가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해양 흐름을 이끌고 대기를 교란시키며 적도에서 극지방으로 열을 전달합니다. 더운 날 바람이 시원하게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고 선풍기가 실제로 공기 온도를 바꾸지 않더라도 방이 더 쾌적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대류는 유체 매질 내의 밀도 차이에 의존하며 우주에서는 유체가 필요합니다. 대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순환할 유체도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공기도 열을 전달하는 흐름도 없습니다. 그 공원은 인간 경험으로는 거의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세 번째 메커니즘은 복사입니다. 절대 0도 이상인 모든 물체는 전자기 복사를 방출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몸은 보이지 않게 저고해선을 방출하며 어디로든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주변 벽은 저고해선을 반사합니다. 태양은 가시광선, 자외선, 저고해선, 그리고 전자기 스펙트럼의 넓은 영역에 걸쳐 복사를 방출합니다. 이 복사는 어떤 매질도 필요 없이 빈 공간을 통해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빛의 속도로 움직이며 수십억 마일의 완전한 진공도 단 하나의 광자를 마찰이나 저항 없이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전도와 대류와 달리 복사는 물질이 필요 없습니다. 소리가 공기를 통해 이동하는 것처럼 물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동합니다. 복사는 우주의 진공 상태에서만 작동하는 유일한 열 전달 메커니즘입니다. 그리고 이 단 하나의 사실이 지구 밖의 온도 작동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습니다. 이는 우주 내 어떤 물체의 열적 경험이 그 주변 환경이 아니라 그 물체에 비추거나 그 물체가 방출하는 것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입니다. 공허 자체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습니다. 따뜻하게 하거나 차갑게 하지도 않으며 단순히 복사가 방해받지 않고 통과하도록 허용할 뿐입니다. 저궤도에서 우주 유영을 하는 우주 비행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이 빛나고 있습니다. 태양광이 비치는 우주복의 한쪽 면에는 약 1360와트 제곱미터당의 태양 복사가 쏟아집니다. 이는 작은 공간 히터를 모든 조명된 표면에 밀착시킨 것과 비슷한 에너지입니다. 우주복은 가열됩니다. 능동 냉각 시스템이 없으면 햇빛이 비치는 쪽의 표면 온도는 120도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끓는 물 정도의 온도입니다. 보호 장비 없이 피부에 심한 화상을 입을 만큼 뜨거운 상태입니다. 우주복은 멀리 떨어진 별의 무분별한 분노에 의해 한쪽은 오븐처럼 변하고 그 표면은 가열됩니다. 이제 같은 우주 비행사의 그림자가 드리운 쪽을 생각해 보십시오. 태양을 등지고 있는 쪽은 직접적인 태양 복사를 받지 않습니다. 그곳은 적외선 광자를 내보내며 자신의 열을 복사합니다. 햇빛이 들어오지 않고 열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면서 그림자가 드리운 표면은 온도를 낮춥니다. 우주의 영구 그림자 속에서는 표면 온도가 마이너스 100도 이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일부 깊은 그림자에서는 온도가 마이너스 170도에 가까운 것도 관측됩니다. 이는 이산화탄소를 드라이 아이스로 만들 만큼 충분히 차갑고 강철이 취약해지고 균열이 생길 만큼 차갑고 인간 조직이 몇 분 만에 얼어붙을 만큼 차가운 상태입니다. 이는 하나의 우주 비행사가 궤도에 떠 있을 때 몸의 한쪽과 다른 쪽의 온도 차이가 거의 300도에 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방향의 우주가 서로 다른 온도를 갖기 때문이 아니라 그 영역에는 사실상 온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의미의 온도는 아닙니다. 우주 비행사는 한쪽은 강력한 복사원에 노출되고 다른 쪽은 복사원이 없는 상태에 놓인 것뿐입니다. 우주복은 주변 매질의 온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복사에 반응하는데 주변의 매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주의 열 환경을 매우 이질적이고 위험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지구에서는 공기가 완충 역할을 합니다. 온도 차이를 완화시켜줍니다. 여름 오후에 햇빛에서 그늘로 걸어 들어가면 공기 온도는 거의 변하지 않으며 단지 몇 도 정도 낮아질 뿐입니다. 주변 분자들은 태양이 직접 비치든 아니든 거의 같은 온도입니다. 대류가 지속적으로 공기를 섞기 때문에 바람이 따뜻한 공기를 시원한 그림자로 운반하고 상승하는 열기류는 뜨거운 표면 공기를 위로 들어올리며 더 차가운 공기를 아래로 끌어내립니다. 대기는 에너지를 재분배하고 극단을 완화하는 거대한 열 담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완충제도, 섞임도, 완화도, 담요도 없습니다. 복사는 인체 크기만큼의 거리에서도 거친 19배를 만들어냅니다. 다른 태양계 어디에서든 이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입니다. 달 표면에는 대기조차 없습니다. 보호하는 가스 분자가 하나도 없으며 지상과 그 위의 공허 사이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달의 적도의 태양이 비치는 약 2주 동안의 달 낮에는 표면이 약 127도까지 데워집니다. 이것은 끓는 물보다 더 뜨거우며 대부분의 가정용 오븐의 최고 온도보다 높습니다. 달은 직접 태양 복사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를 완화할 무언가가 없습니다. 같은 표면이 약 2주 동안 이어지는 달밤으로 돌아가면 온도는 약 마이너스 173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는 같은 곳에서 태양이 비치는 여부에 따라 300도 이상 온도가 급변하는 것입니다. 지구 표면은 대기로 보호받아 가장 극심한 사막 환경에서도 가장 더운 낮과 가장 추운 밤 사이에 약 50도에서 60도 정도의 온도 차이를 경험합니다. 달의 온도 변화는 그 5에서 6배나 더 극심하며 이는 전적으로 공기가 없어 변화의 완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구가 당연하게 여기는 대기는 매우 깊은 열적 역할을 수행하며 이를 제거하면 행성 표면이 치명적인 극한 환경으로 변화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달의 온도 극한은 달 표면에 관한 것일 뿐입니다.
그것들은 그 표면 위에 우주 공간의 온도를 알려주지 않습니다. 태양광이 비치는 달 위 1m 높이에 떠 있는 온도계는 그 아래의 지명화는 전혀 다른 온도를 기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온도계는 태양에서 직접 오는 복사와 뜨거운 지면에서 위로 방출되는 저구의 선을 동시에 흡수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자신의 열을 우주로 방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읽기는 크기, 색상, 반사율, 태양에 대한 방향, 거리 등 여러 속성에 따라 달라지며 하나의 속성을 바꾸면 읽는 값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주 자체는 온도를 보고하지 않습니다. 내부의 물체들만이 온도를 가집니다. 온도는 물질의 성질이며 물질이 없으면 그 개념은 추상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주선을 설계하는 엔지니어들은 우주의 온도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열적 균형을 고려합니다. 모든 우주선은 태양으로부터 복사를 흡수하며 근처 행성과 위성에서 반사된 복사, 우주 배경의 희미한 적외선까지 흡수하며 자신의 열 에너지를 우주로 방사합니다. 우주선의 온도는 들어오는 에너지와 나가는 에너지의 균형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 두 양이 같아지면 온도는 안정됩니다. 들어오는 에너지가 더 많으면 우주선은 데워지고 나가는 에너지가 더 많으면 식습니다. 이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우주 비행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적 과제 중 하나이며 이는 우주 시대 초창기부터 계속되어 왔습니다. 우주선 엔지니어들은 다층 단열재, 반사 코팅, 전기 히터, 반결판을 조합하여 열적 균형을 이룹니다. 국제 우주 정거장은 약 2,500평방피트에 달하는 거대한 반결판 배열을 사용하여 과잉열을 우주로 배출합니다. 이 반결판이 없으면 정거장은 자체 전기 시스템과 흡수된 태양 복사로 인해 과열될 것입니다. 탑승한 6명의 우주인들은 체열을 발생시키며 컴퓨터, 조명, 실험 장비들도 열을 만들어냅니다. 이 모든 열 에너지는 밀폐된 금속 용기 내부에 쌓이게 되며 이 용기는 진공 상태로 열을 흡수하는 공기가 없습니다. 반결판은 태양을 등지고 적외선을 차가운 우주로 방출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들은 정거장의 유일한 배기구입니다. 만약 이들이 없다면 내부 온도는 계속 상승하여 장비가 고장 나거나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가 될 것입니다. 동시에 그림자가 들이운 부품들은 얼지 않도록 전기 히터가 필요하며 장기간 그림자에 머무르는 배터리들은 일정 최소 온도 이상을 유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화학 반응이 멈춥니다. 연료 라인은 얼어버릴 수 있으며 광학 기구는 열 수축으로 인해 균열이 생길 수 있고 밀봉부는 부서지고 약해질 수 있습니다. 정거장은 가열과 냉각 사이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 존재하며 어떤 표면이 태양을 향하도록 하고 열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우주로 배출하는지를 정밀하게 조절하는 시스템에 의해 관리됩니다. 지상 지휘자는 지속적으로 열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며 정거장의 방향을 조정하고 조건 변화에 따라 히터를 켜거나 끕니다. 열 환경은 배경적인 문제가 아니며 정거장이 운영되는 매일의 생명과 안전에 있어 가장 중요한 위협 중 하나입니다. 이 열적 관리 문제는 우주 공간에서의 냉기라는 것에 대해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그 위험은 우주가 균일하게 차갑다는 것에 있지 않으며 우주는 당신의 온도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우주는 절연도, 완충도, 조절도 제공하지 않으며 당신이 받는 복사가 당신을 굽거나 얼게 만듭니다. 그리고 한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의 전환은 몇 인치 만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 속 그림자는 지구의 그림자처럼 부드럽고 서늘한 곳이 아니며 열적 절벽입니다. 궤도상에서 햇빛에서 그림자로 걸어 들어갈 때 그 환경이 수백 도씩 변하는 데는 단 몇 초면 충분합니다. 기울기나 완만한 전이 구역도 없습니다. 정거장 외부의 볼트 한쪽은 타들어갈 듯 뜨거우면서도 반대쪽은 1cm도 채 되지 않는 금속으로 구분되어 얼어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무관심은 모든 방향과 모든 규모에서 확장됩니다. 우주의 진공은 당신을 얼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며 차가운 공기가 겨울날 몸에서 열을 빼앗는 것과 달리 열을 끌어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차가운 공기는 전도와 대류를 통해 적극적으로 당신의 따뜻함을 훔쳐갑니다. 모든 바람은 에너지 손실을 가속화합니다. 바람찜 효과가 존재하는 이유는 움직이는 공기가 정지된 공기보다 더 빠르게 열을 빼앗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바람이 없고 차가움의 요인도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저항도, 따뜻함도, 추위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열적으로 비어 있습니다.
당신의 몸은 그것의 열을 방출하는데 이는 당신의 몸이 공허보다 더 따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공허에 손실된 에너지를 대신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만약 우연히 어떤 복사원이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우주의 추위는 공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버림받음입니다. 우주가 등을 돌리고 당신을 자신의 열적 운명에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이 의미를 더 큰 규모에서 생각해 보세요. 잠시 우주 비행사와 우주선을 잇고 별들 사이의 공간에 대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은하의 이 지역에서 인접한 별들 사이의 평균 거리는 대략 4광년입니다. 이는 한 태양과 다음 태양을 구분하는 약 24조 마일의 진공 공간입니다. 24조 마일에는 아무 중요한 복사원이 존재하지 않아 어떤 것도 따뜻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먼 태양의 별빛은 거리로 인해 희석되어 거의 아무것도 기여하지 못합니다. 역제곱 법칙에 따라 복사 강도는 원천에서의 거리 제곱에 반비례하여 감소합니다. 별에서 거리를 2배로 늘리면 그 복사 에너지는 4분의 1로 줄어듭니다. 3배로 늘리면 1분의 n으로 떨어지고 4배면 거의 감지할 수 없을 만큼 희미해집니다. 가장 가까운 태양으로부터 4광년 떨어진 곳에서는 그 별의 복사 에너지가 매우 희박하여 가장 민감한 기기조차 거의 감지하지 못할 정도입니다. 그 간극을 떠다니는 어떤 물체도 태양계에서 방출된 난류 행성, 중력 충돌로 날아간 얼음 덩어리, 별들 사이를 여행하는 우주선조차도 서서히 자신의 열을 방출하며 빗자루로 사라지게 되며 손실된 에너지를 대체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물체는 얼마나 추워질까요? 계속해서 냉각되어 어둠 속으로 열을 방출합니다. 매년마다 온도는 물의 어는 점, 이산화탄소의 어는 점, 액체 질소의 끓는 점을 지나 점점 낮아지며 온도 척도 아래로 내려가 자신이 접근할 수는 있지만 스스로는 절대 도달하지 못하는 바닥에 가까워집니다. 그 바닥은 우주 전체 어디서나 예외 없이 침투하는 유일한 복사원인 존재하는 가장 희미하고 오래된 빛, 즉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입니다. 그 빛은 너무 희박해서 인간의 눈으로는 결코 볼 수 없지만 너무 균일해서 우주 전체의 각 입방 센티미터를 채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로 우주의 기본 온도 바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어떤 물체든 깊은 우주에서, 어떤 별에서도, 어떤 은하에서도 멀리 떨어진 곳에서 모든 국소 복사원으로부터 차단된 채 방치되면 결국 이 배경 복사와 열적 평형 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냉각됩니다. 그 시점에서 그 물체는 배경 복사로부터 정확히 자신이 방출하는 열 복사만큼의 에너지를 흡수하며 온도가 안정화됩니다. 그 온도는 대략 2.7 켈빈입니다. 이는 절대 0도보다 2.7도 높은 온도입니다. 마이너스 270.45도씨, 마이너스 454.8도 화씨. 2.7 켈빈은 우주가 갖는 기준 온도에 가장 가까운 값입니다. 이것이 실제 우주의 온도는 아니며 공간 자체는 진공이기 때문에 엄밀한 열역학적 의미에서 온도를 갖지 않습니다. 이것은 결국 아무 에너지원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물체가 결국 도달하는 온도입니다. 이것이 평형점이자 휴식 상태이며 우주의 열적 기본값입니다. 그리고 이 온도는 거의 어떤 것보다도 차가울 수 없는 수준에 가깝습니다. 절대 0도인 0켈빈은 모든 열적 운동이 멈추는 이론적 지점입니다. 원자는 진동을 멈추고 분자는 제자리에 얼어붙으며 에너지는 가능한 가장 낮은 양자 상태에 도달합니다. 자연계에서 절대 0도를 달성한 적은 없습니다. 열역학 제3법칙은 이것에 정확히 도달하려면 무한한 단계가 필요하다고 하여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지구상의 가장 발전된 극저온 실험실에서도 레이저 냉각과 자기 포획을 이용해 원자를 절대 0도보다 수십억 분의 1도에 냉각하는 시설조차 진정한 0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주 자체는 그것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2.7 켈빈은 그 절대 경계에 매우 가까워서 인간이 사용하는 온도계로 보면 차이점이 거의 무시될 정도입니다. 우주의 기준 온도는 거의 가장 낮은 상태 바로 위에 있습니다. 절대 0도에서 태양 표면 온도까지의 온도계에서 보면 2.7 켈빈은 0도와 구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기준점은 그 바닥에 매우 가까이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차이를 이해하려면 친숙한 극저온 기준을 생각해 보세요.
과학자들이 생물 샘플을 급속 냉동하거나 텔레비전에서 장미를 산산조각 내는 데 사용하는 액체 질소는 77 켈빈에서 끓습니다. 우주 배경 온도는 액체 질소보다 약 29바에 더 차갑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추운 극저온 액체 헬륨은 4.2 켈빈에서 끓습니다. 우주의 기준 온도는 액체 헬륨보다도 더 차갑습니다. 실험실에서 2.7 켈빈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수백만 달러가 들고 엄청난 에너지를 사용하는 특수 극저온 장비를 통해서입니다. 반면 우주는 거의 전체 부피를 차지하는 텅 빈 공간 덕분에 자연스럽게 그 온도에 도달합니다. 지구상에서 자연에서 기록된 가장 추운 온도는 1983년 7월 21일 남극 소베스토 기지에서 기록된 89.2도 섭씨 2도, 즉 약 184 켈빈입니다. 끔찍한 추위, 치명적인 추위입니다. 노출된 살이 몇 초 만에 얼어붙고 숨쉬는 것도 유리 조각을 들이마시는 듯한 느낌이 드는 추위입니다. 우주의 배경 온도는 그보다 약 68배 더 차갑습니다. 이 비교는 지구의 가장 극단적인 추위의 공포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지구의 최악의 기후는 우주의 열적 기준에 비하면 거의 미미한 수준입니다. 우리의 가장 추운 악몽은 우주의 방 온도와 같습니다. 크기의 차이는 단순히 크지 않다. 그것은 너무 극단적이어서 인간이 느끼는 추위 경험이 우주적 열 조건을 이해하는 데 무의미한 기준점이 된다. 그러나 이 숫자 하나만으로는 전체 그림을 전달하지 못한다. 2.7 켈빈은 평균값이며 배경이고 바닥이다. 이것은 주변에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주가 기본적으로 유지하는 온도를 알려준다. 하지만 우주는 균일하지 않다. 핵심에서는 수천만 도에 달하는 별들이 타오르고 분자 구름은 10 또는 20 켈빈에 머물며 블랙홀 주변의 물질 원반은 수억 도를 넘나들고 빛나는 성운은 수천 도, 행성 표면은 각각의 온도를 갖고 있다. 우주의 열적 풍경은 2.7 켈빈의 평평한 평원이 아니다. 그것은 상상할 수 없는 열의 정상들이 솟아오른 채 수백만 광년씩 뻗은 거대한 얼어붙은 계곡으로 구분된 놀라운 극단의 지형이다. 문제는 단순히 우주가 얼마나 추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얼마나 많은 공간이 치명적인 추위에 존재하는지와 얼마나 많은 공간이 의미 있을 만큼 따뜻한지의 문제이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진짜 공포가 시작되는 곳이다. 왜냐하면 따뜻한 부분들, 별들, 행성들, 빛나는 가스구름은 예외이기 때문이다. 희귀하고 흩어져 있으며 고립된 예외들이 거의 절대적인 추위의 바다에 떠 있다. 따뜻함이 규칙이 아니며 추위가 규칙이다. 그것은 이 우주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것의 기본 조건이다. 그러나 왜 추위가 이렇게도 완벽하게 지배하는지 완전히 이해하기 전에 그 2.7 켈빈 배경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우연히 나타난 것이 아니다. 항상 이렇게 추운 것도 아니었다. 우주의 온도는 창조 순간부터 계속 내려가고 있다. 그리고 그 냉각의 이야기는 우주 역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 거의 140억 년 전 빅뱅 직후의 순간에 관측 가능한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더 뜨거웠다. 그 열은 어떤 별의 핵보다도 더 뜨거웠다. 그 열이 어디로 갔는지, 왜 지금은 거의 남지 않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사는 우주에 대해 특별한 것을 보여준다. 대략 138억 년 전 우주는 존재하지 않았다. 공간도 시간도 물질도 현재의 물리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에너지조차 없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다. 우리가 빅뱅이라고 부르는 사건은 공간의 폭발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간의 폭발이었다. 공간 자체가 생겨났고 즉시 팽창하기 시작했으며 그 밀도와 온도는 지구상의 어떤 실험실도 재현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이었다. 거의 0.1초 만에 관측 가능한 우주 전체는 가장 강력한 망원경으로 볼 수 있는 범위보다 작은 원자 하나보다도 작은 부피를 차지했다. 그 원시 순간의 온도는 10조 트릴리언도보다 더 높았으며 인간 경험상 유사한 숫자가 없다. 결국 은하, 별, 행성, 바다, 생명체가 될 모든 입자와 에너지가 이해할 수 없는 열의 포화점에 압축되어 있었다. 바로 그 열이 우주 냉각의 시작점이다. 빅뱅 직후 1초 동안 온도는 수조돼서 10억 도까지 떨어졌다. 이는 재앙적인 냉각으로 들리며 실제로 그랬다. 그러나 10억 도는 여전히 가장 거대한 별의 핵보다 뜨거운 온도다. 1초 된 우주는 프로톤, 중성미자, 전자, 광자,
그리고 중성미자가 충돌하며 현대 우주를 증발시킬 만큼 강력한 에너지로 가득 찬 눈부신 플라즈마 상태였다. 물질과 방사선은 격렬하게 결합되어 있었다. 광자는 충전된 입자와 충돌하기 전에는 미세한 거리 이상으로 이동할 수 없었고, 충돌 후 무작위 방향으로 산란되었다. 우주는 불투명이었다. 빛은 어디에나 존재했지만 어디로도 가지 못했다. 모든 방향은 타오르는 안개의 벽이었다.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나면서 우주는 중요한 임계점을 넘었다. 온도가 대략 3000 켈빈 이하로 떨어졌다. 이 시점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전자는 충분한 에너지를 잃고 원자핵에 포획되기 시작했다. 프로톤은 전자를 잡아들이며 중성 수소 원자가 되었다. 헬륨 핵도 자체 전자를 잡아들였다.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물질이 전기적으로 중성인 상태가 되었다. 물리학자들은 이 사건을 재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이 이름은 약간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는 전자가 핵과 결합되었던 적이 있었음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러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주 역사상 처음으로 원자가 형성된 순간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즉각적이고 극적이었습니다. 중성 원자는 자유전자가 광자를 산란시키는 것과 달리 산란시키지 않습니다. 전자가 원자 속으로 사라지자 우주는 갑자기 투명해졌습니다. 수십만 년 동안 갇혀있던 광자들이 한 번에 방출되었으며 처음으로 직선으로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빛의 해방을 마지막 산란 표면이라고 부르며, 이는 우주가 만들어낼 가장 오래된 전작이 신호를 나타냅니다. 그 순간 방출된 모든 광자는 지금까지 우주를 여행하며 우주가 현재의 나이의 1% 미만이었을 때 존재했던 조건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 광자들은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여행 중입니다. 그들은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든 일 세제곱 센티미터를 채우고 있으며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지구에 도달합니다. 거의 138억 년 동안 우주를 통해 흐른 고대 방사선에 만연한 세례입니다. 이것이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하지만 그 광자들은 방출된 형태와 같은 모습으로 도착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산란 표면을 떠날 때 그것들은 가시광선이었습니다. 약 3000 켈빈, 즉 냉각되는 별의 온도인 주황색 적색 광자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만약 재결합 순간에 존재했고 어떤 식으로든 그 조건을 견뎌낼 수 있었다면 모든 방향의 하늘이 짙고 무덜한 적색으로 빛났을 것입니다. 어둠은 어디에도 없었을 것이며 그림자나 대비도 없었을 것입니다. 무한히 뻗은 균일한 희미한 적색 광채만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우주는 대략 1100배 확장되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늘어나면서 그 공간을 여행하는 모든 광자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이 확장은 빛의 파장을 늘립니다. 파장이 길어질수록 에너지는 낮아지고 에너지가 낮아질수록 온도도 낮아집니다. 재결합 당시의 가시광선 광자들은 수십억 년에 걸쳐 이렇게 극심하게 늘어나 현재는 마이크로파로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파장은 미크로미터 미만에서 밀리미터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그들의 유효 온도는 3000 켈빈에서 겨우 2.725 켈빈으로 떨어졌습니다. 전체 하늘은 여전히 재결합 당시처럼 빛나고 있지만 그 빛은 마이크로파 스펙트럼으로 너무 멀리 이동하여 우주의 어떤 생물학적 눈도 감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창조의 잔광으로 공간의 팽창에 따라 희미해지고 늘어나서 목적에 맞게 제작된 기기를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된 가장 오래된 전작이 신호입니다. 이 방사선의 발견은 과학 역사에서 큰 우연의 성취 중 하나입니다. 1964년 뉴저지 홀에 있는 벨 전화연구소의 두 무선 천문학자들은 큰 뿔 모양의 안테나를 위성통신 실험에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아노 펜사스와 로버트 윌슨은 세심한 과학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능한 한 민감한 안테나를 만들기 위해 모든 잡음을 제거하려고 했으며 장비를 정밀하게 보정했고 인근 뉴욕시의 전파 간섭도 고려했습니다. 그들은 알려진 천문학적 출처를 향하지 않도록 안테나를 조정했고 심지어 새들이 둥지를 틀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비둘기 배설물까지 제거하기 위해 안테나 내부에 올라가 긁어냈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떤 시도를 해도 데이터에 희미하고 지속적인 잡음이 남아 있었으며 이는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나타났고 시간이나 계절에 따라 변화하지 않았으며 하늘의 다른 부분을 향해 안테나를 조정해도 변화하지 않았습니다. 그 잡음은 완벽하게 균일하고
완벽하게 일정하며 어떤 지상 소스도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호는 대략 3.5 켈빈, 즉 절대 0도보다 몇 도 높은 열원에 해당했습니다. 펜사스와 윌슨은 혼란스러워했지만 바로 무엇을 발견했는지 곧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설명을 찾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들은 우주론적 신호를 찾고 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더 나은 안테나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통신공학자였으며 우주의 기원을 찾는 우주론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비한 잡음과 우주의 기원 사이의 연결, 고리는 프린스턴 대학의 이론 물리학자들로부터 나왔습니다. 로버트 딕, 짐 피블스와 그 동료들은 독립적으로 빅뱅이 모든 공간을 채우는 희미한 열복사를 남겼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그들은 이 신호를 탐색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안테나를 제작하는 중이었는데 펜사스와 윌슨이 이미 우연히 그것을 감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벨 연구소의 안테나에 남아있던 지속적인 잡음은 기기 소음도, 비둘기 배설물도, 인간 활동에서 오는 전파 간섭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빅뱅의 잔재열, 즉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이었습니다. 거의 우주의 전체 역사를 거슬러 온 여정을 통해 뉴저지의 라디오 안테나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펜사스와 윌슨은 에드윈 허블이 우주가 팽창하고 있음을 증명한 이후 가장 중요한 우주론적 발견에 우연히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처음 측정은 현대 기준으로는 조잡했으며 펜사스와 윌슨은 온도를 약 3.5 켈빈으로 밝혔지만 상당한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견은 문을 열었고 이후 수십 년 동안 점점 더 정교한 기기들이 놀라운 정밀도로 측정을 개선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도약은 코브라는 우주 배경 탐사선과 함께 이루어졌으며 1989년 나사에 의해 발사되었습니다. 코브는 지상 안테나보다 훨씬 더 정밀하게 우주 배경 복사를 측정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장비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지구의 대기는 마이크로파를 흡수하고 방출하여 지상 측정값을 오염시킨다. 대기 상공에 위치한 위성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 코비는 두 가지 획기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첫째,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스펙트럼을 측정했으며 그것이 뛰어난 정밀도로 완벽한 흑체 방사체의 이론적 예측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흑체는 모든 입사 방사선을 흡수하고 온도에 따라 매우 특정한 패턴으로 에너지를 방출하는 이상화된 물체이다. 코브가 측정한 스펙트럼은 흑체 곡선에 매우 정밀하게 맞아떨어져서 데이터 포인트들이 이론적인 선과 구별되지 않았다. 이는 자연에서 가장 완벽한 흑체 스펙트럼으로 방사선이 뜨겁고 밀집된 균일한 초기 우주에서 유래했음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빅뱅 이론이 예측한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 온도는 2.725 켈빈으로 확정되었으며 오차는 1000분의 1도 미만이었다. 코비의 두 번째 결과는 더욱 의미 있었다. 위성은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미세한 온도 변동을 감지했다. 방사선은 완벽하게 균일하지 않았다. 하늘의 일부 방향은 평균보다 몇백만 분의 1도 더 따뜻했고 다른 곳은 몇백만 분의 1도 더 차가웠다. 이러한 변화는 미소한 수준이었으며 약 10만 분의 1의 비율이었지만 그 존재 자체가 혁명적이었다. 이는 초기 우주의 원시 밀도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며 결국 모든 우주 구조가 자라날 씨앗이었다. 재결합 시점에 약간 더 따뜻했던 지역은 또한 약간 더 밀집했으며 그 밀집된 지역은 약간 더 강한 중력의 인력을 가졌다. 수십억 년에 걸쳐 그 미소한 중력 우위는 주변 물질을 끌어당기며 점점 더 밀집되어 은하단 그리고 전체 우주망이 초기의 평탄함에서 응집되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변동은 하늘에 드러난 양자역학의 흔적이다. 빅뱅 직후의 몇 분의 1 동안 양자 요동, 즉 원자보다 작은 규모의 에너지의 본질적 무작위성은 미세한 밀도 변화를 만들어냈다. 급속 팽창을 의미하는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이 양자 규모의 파동은 우주적 차원으로 확장되었다. 시작은 원자보다 작은 불확실성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수백만 광년을 넘는 밀도 차이로 확장되었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재결합 시점에 우주를 투명하게 만든 순간에 고정된 증폭된 양자 파동의 스냅샷을 유지한다.
코비 이후 두 개의 위성 임무가 측정을 더욱 발전시켰다. 2001년에 출범한 윌킨슨 마이크로웨이브 아니스토피 프로브인 W, MAP는 코비보다 약 35배 높은 각 해상도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매핑하였다. WMAP는 하늘의 작은 일부, 약 몇 분의 1도 크기 내에서 온도 변화를 구별할 수 있었으며 원시 밀도 변동의 상세 구조를 보여주었다. 그 제작된 지도는 우주의 아기 사진으로 불리며 38만 년 된 우주를 보여준다. 최초의 별이 불붙기 훨씬 이전인 수십억 년 전의 모습이다. WMAP는 전례 없는 정밀도로 우주의 나이를 137억 7천만 년으로 결정했고, 코비의 피루스 기기가 처음 확정한 2.725 켈빈의 배경 온도를 재확인했으며 그 평균 주변의 미세한 변동도 전례 없는 각도 정밀도로 매핑했다. 또한 일반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의 비율을 퍼센트 수준의 정밀도로 측정했고, 빅뱅 후 최초 1조분의 1초 동안 일어난 일에 관한 이론들을 제한하는 미묘한 패턴들을 밝혀냈다. 20년에 걸친 세계의 위성 임무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을 단순한 검출에서 가장 유익한 관측으로 변모시켰다. 1964년 두 라디오 엔지니어를 괴롭혔던 희미한 잡음은 이제 우주의 로제타 스톤이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공간의 온도에 대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2.7 켈빈의 기준선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것은 화석이다. 우주가 어리고 뜨겁고 빛나던 순간의 열적 유물이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모든 광자는 재결합 이후 계속 여행하고 있으며 각 광자는 우주가 3000도였던 시대의 작은 에너지 패킷을 운반한다. 이 광자들은 우주 팽창으로 인해 거의 모든 에너지를 잃었으며 138억 년의 우주 진화 동안 팽창되고 희석되며 백열에서 마이크로파로 냉각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측정하는 2.7 켈빈은 한때 타오르던 우주의 잔재에 불과하며 이 냉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계속 늘어나고 냉각된다. 매일 배경 온도는 무한 소수점 이하로 떨어지고 있다. 먼 미래 수십억 년 후에는 온도가 더욱 낮아질 것입니다. 현재 크기의 2배인 우주는 약 1.4 켈빈의 배경 온도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10배 더 큰 우주는 겨우 0.3 켈빈의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죽어가는 불씨와 같아 점차 어둠으로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결코 완전한 절대 영역에 도달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긴 시간에 걸쳐 접근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냉각은 우주의 여력사에 대해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매우 뜨겁게 태어났으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우주의 모든 지점은 한때 어떤 구조든 분자든 원자든 파괴하는 용광로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열은 영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초기 에너지의 폭발로 이후로 계속 희석되어 왔습니다. 공간의 팽창은 우주 냉장고 역할을 하여 방사선을 더 긴 파장과 낮은 에너지로 늘리고 있습니다. 우주는 우주적 규모로 새로운 열을 생성하지 않습니다. 별들은 지역적으로 열을 만들어내지만 이는 물질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결국에는 모든 연료가 소진될 것입니다. 우주의 총 열 예산은 빅뱅 시점에 정해졌으며 이후 감소해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빅뱅은 매우 작은 부피에 엄청난 양의 열 에너지를 주입했습니다. 그 에너지는 우주가 팽창하면서 점차 퍼지고 있으며 점점 더 넓어지는 우주 공간에 얇게 퍼지고 있습니다. 열 에너지의 밀도는 팽창과 함께 감소하며 온도도 떨어집니다. 한때 원자가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뜨거운 플라즈마였던 것이 이제는 인간의 가장 정교한 기기로도 감지하기 어려운 희미한 마이크로파 방사선의 속삭임이 되었습니다. 우주는 처음 수십만 년 동안 열 유산을 쌓았으며 그 이후로 계속 연료만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균일성은 또한 우주의 대규모 구조에 대해 놀라운 것을 알려줍니다. 온도는 모든 방향에서 10만 분의 1의 정밀도로 동일합니다. 북쪽 하늘의 한 지점에서 오는 광자는 남쪽 하늘의 정반대 방향에서 오는 광자와 거의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광자는 재결합 당시 수천만 광년 떨어진 우주 영역에서 유래된 것이었습니다.
그 지역들은 서로 통신할 방법이 없었으며 빅뱅 이후 빛이 그들 사이를 이동할 충분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들이 같은 온도에 도달했을까요? 이것을 수평선 문제라고 하며 20세기 우주론의 큰 수수께끼 중 하나였습니다. 1980년 물리학자 앨런 거스는 우주 인플레이션을 그 해결책으로 제안했습니다. 인플레이션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빅뱅 직후 매우 짧은 시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빠른 팽창을 겪었습니다. 대략 10의 마이너스 36 제곱초 동안 공간은 적어도 10의 26 제곱배로 팽창했습니다. 열적 접촉이 가능하여 에너지를 교환하며 동일한 온도를 유지하던 영역들이 갑자기 인플레이션 팽창에 의해 멀리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될 때 이들 영역은 빛이 통과하기에는 너무 먼 거리가 되었지만 인플레이션이 그들을 분리하기 전에 열 균일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왜 우주 배경 복사가 이렇게 균일하게 보이는지 설명해 줍니다. 온도는 팽창이 퍼지기 전에 균일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늘 전체에 퍼졌습니다. 10만 분의 1의 작은 변동은 인플레이션 동안 발생한 양자적 교란으로 급속 팽창에 의해 거시적 규모로 확장된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없었다면 우주 배경 복사의 균일성은 설명할 수 없는 우연이 되었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덕분에 이 균일성은 우주 초기 순간에 작동하는 물리학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변동은 또한 우주의 기하학과 성분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뜨겁고 차가운 영역의 패턴은 무작위가 아니며 재결합 이전 원시 플라즈마를 통해 음파가 진동하는 데서 유래된 특정 각도 규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진동은 음향 진동이라고 불리며 온도 변동의 분포에 특징적인 흔적을 남깁니다. 가장 강한 진동 모드의 각도 크기는 우주가 평평한지, 양의 곡률이 있는지, 아니면 음의 곡률이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플랑크 관측은 우주가 기하학적으로 평평하다는 것을 높은 정밀도로 확인했으며 이는 평행선이 우주 거리상에서도 계속 평행을 유지하고 삼각형의 가계합이 정확히 180도임을 의미합니다. 온도 변동 패턴의 음향 피크는 또한 일반 물질과 암흑 물질의 밀도를 각각 드러냅니다. 피크의 높이와 간격은 어떤 양의 일반 물질이 음향패에 참여했는지와 암흑 물질이 중력적 구조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관측된 피크 패턴을 이론적 모델에 맞추면 두 성분의 정밀한 값을 얻을 수 있으며 암흑 물질이 일반 물질보다 대략 5대 1의 비율로 더 많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온도 변동은 고대 마이크로파 복사의 증거로서 은하의 회전 곡선, 중력 렌즈 효과, 그리고 은하의 대규모 분포와 독립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전혀 다른 시대의 우주사를 증언하는 독립적인 증거로서 암흑 우주를 확증합니다. 이러한 모든 측정은 우주를 채우는 미묘하게 희미한 우주 배경 복사에 의존하며 이 방사선은 광자당 매우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 우주의 어떤 물체의 열적 환경에도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구 주변 우주선이 받는 태양 에너지는 우주 배경 복사보다 수백만 배 더 많습니다. 심지어 은하계나 별에서 멀리 떨어진 가장 깊은 우주 공간에서도 배경 복사는 절대 영도보다 간신히 유지할 수 있는 평형 온도만을 공급할 만큼의 에너지밖에 제공하지 못한다. 한때 우주를 밝히던 뜨거운 플라즈마 상태의 빛은 우주 자체의 팽창에 의해 열적 무관심으로 왜곡되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둘러싸고 있다.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지만 거의 아무것도 따뜻하게 하지 않는다. 이것이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핵심 역설이다. 그것은 어디에나 존재한다. 그러나 그 열적 기여는 미미하다. 그것은 우주의 모든 지점에 복사를 채우고 있지만 그 복사는 너무 약해서 자연 우주에서 가능한 가장 차가운 온도를 정의하는 데에 그치며 의미 있는 온기를 제공하지 않는다. 우주 역사상 가장 뜨거웠던 사건의 흔적이 우주의 차가움의 표식이 된 것이다. 수십억 도의 불꽃이었던 그 불꽃은 이제는 2.7 켈빈으로 기록된다. 우주는 스스로 식으면서 성장하였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또한 자연 우주에서 어떤 것도 얼마나 차가워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한계를 정한다. 우주 공간의 어떤 물체도 얼마나 고립되고 차단되었든 별이나 은하에서 멀리 떨어졌든 자연적인 과정으로 2.7 켈빈 이하로 냉각될 수 없다. 배경 복사는 모든 것에 최소한의 에너지 투입을 통해 온도가 더 내려가지 않도록 막는다.
지구상의 실험실에서는 과학자들이 적극적 냉각 기술을 사용하여 2.7 켈빈보다 훨씬 낮은 온도를 지속적으로 달성한다. 원자들은 레이저 포획과 증발 기법을 통해 10억 분의 1 켈빈까지 냉각된 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실험들은 극한의 냉각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인 에너지 공급이 필요하다. 냉각 장치가 제거되면 원자는 다시 따뜻해진다. 자연 우주에서는 인위적 개입 없이 2.7 켈빈이 바닥, 즉 절대 최저 온도이며 우주가 자연스럽게 허용하는 가장 낮은 온도이다. 이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 두 가지 상충되는 동시에 존재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하나는 우주가 절대 0도에 도달하지 않도록 하는 희미한 온기를 제공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거의 모든 우주 공간을 특징짓는 극한의 차가움을 정의하는 것이다. 그것은 우주의 마지막 보편적 온기원이자 우주의 깊이를 측정하는 온도계다. 그것 없이는 공간이 더 차가워져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는 최소한의 열적 바닥에 근접할 것이다. 그것과 함께 공간은 2.7 켈빈에 머무른다. 이는 절대 0도보다 따뜻하지만 인간이 특별 연구시설 외에서 접하는 거의 모든 것보다 더 차갑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점차 희미해지고 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하며 광자는 계속 늘어난다. 먼 미래에는 배경 온도가 2 켈빈 이하로 떨어지고 그 다음 1 켈빈 이하로, 그리고 절대 0도보다 약간 높은 분수에 달하게 될 것이다. 빅뱅의 잔상은 공간의 끊임없는 성장에 의해 서서히 소멸되고 있다. 언젠가 수조년 후에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 너무 희미하고 차가워져서 어떤 상상할 수 있는 기구도 그것을 진공 상태와 구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우주의 뜨거운 기원에 대한 마지막 증거는 팽창하는 우주 속으로 사라지고 그것을 만든 불꽃에 대한 기억이 남지 않는 우주만이 남게 된다. 그러나 그 미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다. 오늘날에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여전히 2.7 켈빈으로 우주를 채우고 있으며 그것은 여전히 우주 진화의 역사를 온도와 요동 속에 담아내고 있다. 또한 그것은 모든 다른 온도를 측정해야 하는 열적 기준선 역할도 한다. 그러나 그 기준선만으로는 이야기를 절반만 전달한다.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은 지역적 에너지 원천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는 일을 묘사한다. 그것은 은하 사이의 공허한 공간, 아무것도 빛나거나 타지 않는 텅 빈 구간의 온도를 알려준다. 하지만 우주는 완전히 비어있지 않다. 우주의 어둠 속에는 매우 극심한 열적 폭력성을 지닌 전체들이 흩어져 있다. 수백만 도의 온도를 유지하는 별들, 새로 태어난 태양들로 가열된 성운들, 빅뱅 직후의 순간과 맞먹는 온도에 이른 물질 덩이인 적응 디스크들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조들은 2.7 켈빈 배경과는 극단적으로 다른 지역적 열 환경을 만들어낸다. 어떤 것은 수십억 배에 달하는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 뜨거운 예외들이 냉동 규칙과 어떻게 비교되는가이다. 우주에 얼마나 많은 부분이 타오르고 얼마나 많은 부분이 차갑고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는가? 그 답은 온기와 차가움이 우주의 진정한 성격을 결정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그 답을 숫자로 드러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불균형적이다. 별들은 규칙을 증명하는 예외이다. 기본값이 2.7 켈빈인 우주에서 별들은 거의 터무니없어 보일 만큼 극단적인 열적 저항의 구멍들이다. 우리의 태양은 표면 온도가 약 5,500도이고 핵심은 1,500만 도에 이른다. 이 숫자들은 주변을 감싸는 냉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수백만 배 차이로 구분된 우주 기준선에서 별은 단순히 따뜻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지속적인 열 핵융합 폭발이며 중력에 의해 유지되는 플라즈마 구체로서 수소를 헬륨으로 융합하는 과정에서 자연 우주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높은 압력과 온도에서 작동한다.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모든 별은 바로 이 폭력적인 과정을 수행하며 물질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속도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이다. 태양은 매초 약 400만 톤의 물질을 순수한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는 연소된 연료가 제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400만 톤의 질량이 소멸하여 아인슈타인 방정식을 통해 에너지인 광자로 변하는 것이다. 이 에너지는 모든 방향으로 방출되어 9,300만 마일의 진공을 건너 약 8분 만에 지구에 도달한다. 그것은 우리의 행성을 따뜻하게 하고 날씨를 움직이며 광합성을 가능하게 하고 이 세계의 모든 생명을 유지한다.
우리 태양도 특별히 인상적인 별은 아니다. 그것은 중년의 중간 크기 노란 외성이다. 수백억 개의 별들이 활활 타오르는 은하 전체에서 특별하지 않은 존재다. 더 큰 별들은 훨씬 더 뜨겁게 타오른다. 오리온 자리의 리엘과 같은 푸른 초거성들은 표면 온도가 11천 도씨를 넘기며 태양의 광구 온도의 2배 정도이다. 이들의 핵은 수억 도에 이르러 수소뿐만 아니라 헬륨, 탄소, 산소, 그리고 점차 무거운 원소들을 핵연료로 융합하는데 이는 마치 중첩된 핵불의 껍질처럼 형성된다. 과학이 알고 있는 가장 거대한 별들은 태양 질량의 100배 이상인 거대한 존재들로 연료를 태우는 속도가 매우 격렬하여 수백만 년밖에 살지 못한다. 이는 태양의 예상 수십억 년 수명과 비교하면 매우 짧은 시간이다. 이러한 별들은 빠르게 살아 숨쉬며 엄청나게 뜨겁게 타오르고 은하 전체를 잠시 빛나게 하는 대폭발로 사라진다. 반면에 적색 외성은 차갑고 느리게 타오른다. 표면 온도는 약 3000도씨에 머무른다. 태양에 비해 희미하지만 여전히 우주 배경보다 수천 배 더 뜨겁다. 적색 외성은 우주에서 가장 흔한 별 종류로 모든 별의 약 70%를 차지하며 다른 별들을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더 많다. 지구에서 맨눈으로 볼 수 있는 적색 외성은 전혀 없다. 별의 셈에서 가장 많은 물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연료를 매우 적게 태우기 때문에 수조년, 심지어는 수조년을 넘는 긴 수명을 갖는다. 지금까지 불이 켜진 적이 있는 적색 외성은 아직도 타고 있으며 결코 연료가 다 떨어지지 않았다. 하나도 죽지 않았다. 이 어둡고 인내심 강한 열기관들은 우주에서 가장 수가 많은 열적 예외를 대표한다. 각각은 차가운 어둠 속에서 작게 빛나는 작은 난로와 같다. 그리고 집단적으로 이들은 우주가 알게 될 마지막 별의 열원을 이룰 것이다. 모든 거대한 별이 폭발한 후 모든 태양과 같은 별이 적색 거성으로 부풀었다가 백색 와해성으로 붕괴한 후에도 적색 외성들은 조용히 희미하게 혼자서 점점 커지는 어둠 속에서 계속 타오를 것이다. 그러나 별만이 극한의 열원인 것은 아니다. 물질이 블랙홀 쪽으로 떨어질 때 조용히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가스와 먼지의 소용돌이인 정륜 원반을 통해 내부로 나선형으로 돌진한다. 이 구조는 중력에 의해 압축된 가스와 먼지의 소용돌이로 물질이 우주 초기의 온도에 필적하는 온도로 가열될 만큼 강렬하다. 별 질량 블랙홀 주변의 정륜 원반 내부는 수천만 도에 도달할 수 있으며 은하 중심에 자리 잡은 초대 질량 블랙홀의 경우 온도는 수억 도에 이른다. 활발한 은하핵과 퀘이사에서 발견되는 극단적인 정륜 환경은 온도가 10억 도 이상에 달하는 곳도 있다. 이는 현대 우주에서 가장 뜨거운 지속적인 온도 중 하나로 초신성 폭발과 입자 충돌 내부의 일시적 조건을 제외하면 가장 뜨겁다. 초신성 폭발 자체는 순간적인 열적 극한을 만들어내며 현대 우주에서 모든 것보다 훨씬 뛰어난 온도를 일시적으로 형성한다. 거대한 별이 핵 연료를 다 쓰면 핵은 순식간에 붕괴한다. 태양의 질량에 가까운 철 핵은 도시 크기의 구체로 압축되어 빛의 4분의 1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붕괴한다. 이 붕괴는 불가능하게 밀집된 핵에서 반사되어 충격파를 만들어내며 그 에너지 출력은 잠시 동안 우주 전체의 빛과 거의 맞먹는다. 붕괴하는 핵의 온도는 잠시 동안 1000억 도에 달하며 이는 어떤 안정된 별의 내부보다도 더 뜨겁다. 정륜 원반보다도 우주가 빅뱅 이후 처음 1초 이내였던 시절보다도 더 뜨겁다. 그 순간의 핵 붕괴는 우주가 1초도 차에 되지 않았던 시절의 조건을 잠시 재현한다. 이후의 폭발은 몇 주 동안 은하 내 모든 별의 빛을 능가하며 몇 초 만에 태양이 100억 년 동안 만들어낼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리고 그것은 사라진다. 열은 퍼지고 팽창하는 잔해는 수천 년 동안 식으며 결국 차가운 성간 매질과 합쳐진다. 이 열적 폭력은 장관이지만 일시적이다. 어두운 방에서 불을 켜는 것과 같아 잠깐 동안 모든 것을 밝히지만 곧 어둠이 다시 찾아온다. 성단은 더 부드럽지만 여전히 인상적인 열적 대비를 보여준다. 성운은 가스와 먼지의 거대한 구름으로 새 별이 탄생하는 곳이다. 수십 광년의 규모로 퍼진 영역에서는 10,000에서 20,000 돼 이르는 온도로 빛나며 이 방출 성운들은 그 안에 자리한 뜨겁고 젊은 별들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에 의해 가열된다. 오리온 성운은
맨눈으로도 오리온 벨트 아래의 흐릿한 무리로 볼 수 있으며 20광년이 넘는 넓이의 지역에 걸쳐 10,000켈빈 정도의 가스를 포함한다. 이 뜨겁고 이온화된 지역을 둘러싼 더 차가운 분자 구름들은 온도가 10도 또는 20도에 불과하며 이는 거의 우주 배경과 비슷하다. 별이 탄생하는 곳은 바로 이 가장 차가운 지역으로 가스가 자체 중력으로 붕괴할 수 있는 곳이다. 이 과정은 역설적이고 아름답다. 은하 내부의 가장 추운 곳은 바로 가장 뜨거운 천체들이 태어나는 곳이다. 별들은 어둠 속에서 태어나며 그 어둠이 그들의 창조에 필수적이다. 심지어 우리 태양계 내부에서도 온도 범위는 놀랍다. 이산화탄소가 짙게 둘러싸인 두꺼운 대기 속에 갇힌 금성은 태양 복사를 강력히 포획하여 표면 온도를 약 465도씨로 유지한다. 이는 납을 쉽게 녹일 만큼 뜨겁다. 충분히 더워서 표면에 착륙한 어느 우주선이든 몇 시간 만에 파괴될 정도입니다. 한편 태양계 외부의 태양권에서는 태양빛이 매우 적어 상층 대기가 마이너스 214도씨 정도를 맴돌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진 큐퍼 벨트에 위치한 명왕성은 평균 마이너스 230도씨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과 가장 추운 외성 행성 간의 온도 차이는 거의 700도에 달합니다. 그러나 명왕성의 극한 추위조차도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보다 훨씬 따뜻하게 유지됩니다. 명왕성은 먼 태양빛으로 인해 약 40도 정도 우주 전체의 바닥보다 높게 유지됩니다. 태양을 완전히 제거하면 명왕성은 더 차가워져 수천 년에 걸쳐 최종 2.7 켈빈의 평형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이 모든 온도 차이의 예외들은 가장 뜨거운 축적 원반에서 가장 차가운 적색 외성까지, 슈퍼노바에서 행성 표면까지 하나의 중요한 특징을 공유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서로 간의 우주 공간에 비해 극히 작은 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온도 문제를 물리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론적 공포에 가까운 문제로 바꾸는 사실입니다. 뜨거운 물체들은 실제합니다. 그들은 장관입니다. 강력하지만 매우 작습니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우스꽝스럽게 무섭도록 작은 것이 그들을 둘러싼 공허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인간의 기준으로는 큽니다. 약 130만 개의 지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직경은 대략 86만 5천 미터에 달합니다. 그곳은 우리의 주변 환경을 지배할 만큼 강력하여 그 중력으로 인해 수십억 마일 떨어진 곳의 행성들이 궤도를 돌게 만듭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4.25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대략 25조 마일에 해당합니다. 만약 태양을 탁구공 크기로 줄인다면 프록시마 센타우리는 또 다른 탁구공이 되어 약 720마일 떨어진 곳에 놓이게 됩니다. 이 두 작은 구체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720마일의 빈 탁자 위에 두 점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따뜻함이 느껴지는 두 점은 약 3천만 배의 차이로 그들을 뛰어넘는 광대한 황무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선에서 3천만 개의 태양을 늘어놓을 수 있으며 여전히 공간이 남습니다. 각각의 태양은 핵분열 불덩어리의 폭풍우 같은 불덩이이며 그 사이의 공간은 여전히 차갑고 어둡고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은 드문 현상이 아닙니다. 은하 내 별들 간의 표준 거리입니다. 일부 지역은 특히 밀집된 중심 블럼 근처에서 별들이 더 촘촘히 모여 있으며 별 밀도가 여러 차원으로 증가합니다. 하지만 은하의 가장 분주한 부분에서도 별들은 자신보다 훨씬 먼 거리만큼 떨어져 있습니다. 별의 충돌은 매우 드문 사건이며 이는 별들이 자신이 차지하는 공간에 비해 너무 작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은하 전체로 확장하면 비율이 더욱 기괴해집니다. 은하에는 약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숫자는 엄청나게 들리지만 이들이 차지하는 부피를 고려하면 달라집니다. 은하는 대략 10만 광년 너비와 1000광년 두께를 가지며 전체 부피는 약 8조 광년 세제곱에 달합니다. 이 부피를 별의 숫자로 나누면 각 별은 평균적으로 약 20에서 40 입방광년의 빈 공간을 차지하는 작은 제국을 갖고 있는 셈입니다. 별들은 크기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은하는 거의 완전한 진공 상태에 가깝습니다. 만약 은하 밖에서 개별 별들을 구별할 수 있는 시야로 본다면 대부분은 어둠 속에 흩어진 빛의 점들로 보일 것이며 밤에 축구 경기장에 풀어놓은 반딧불이 몇 개와도 같을 것입니다. 경기장은 현실입니다.
반딧불이들도 현실이지만 이 장면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그들 사이의 어둠이며 그 안에 빛나는 점들이 아닙니다. 이 거리의 열적 결과는 엄청납니다. 각 별은 자신 주변의 작은 공간의 거품을 가열하며 이는 중력과 복사 영향이 확장되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갑니다. 태양의 온기는 태양으로부터 수백 AU까지 감지될 수 있는데 이 거리는 태양 복사가 성간 배경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리입니다. 그 너머에서는 태양의 열적 영향이 우주의 잡음 속으로 사라집니다. 거주 가능 구역은 표면에 액체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온도를 허용하는 궤도 범위로 대략 태양으로부터 0.95에서 1.7 AU 사이의 좁은 고리입니다. 이 고리의 너비는 대략 7천만 미터에 불과합니다. 우주적 거리와 비교하면 상당한 것처럼 들리지만 다음 별까지 4광년의 간격에 비하면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이 거주 가능 구역은 이웃 별 사이 거리의 1조분의 1% 미만을 차지합니다. 각각의 별 주변의 온화한 영역은 작은 점으로 사방으로 수조 마일에 걸친 차가운 공간에 박혀 있습니다. 지구는 그 점 안에 위치해 있으며 이 행성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계속해서 그 위치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태양의 몇 %만큼 더 가까이 옮기면 바다가 끓어오르고 조금만 더 멀어지면 얼어붙습니다. 그 차이는 매우 미세합니다. 그 주변의 차가운 공간은 광대합니다. 이제 더 멀리 개별 별과 그 이웃들의 규모를 훨씬 넘어선 우주의 거대한 열 구조를 살펴보면 그림은 훨씬 더 비대칭적이 됩니다. 은하는 공간 전체에 균등하게 분포하지 않으며 거대한 실과 벽인 우주적 웹을 따라 모여 있습니다. 이는 빅뱅 이후 최초 순간의 씨앗이 된 밀도 변동에 의해 형성된 중력 작용에 의해 형성된 구조입니다. 실이 교차하는 지점에는 은하 클러스터가 형성되고 수천 개의 은하들이 중력으로 묶여 있으며 초고온 가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실들 사이에는 은하가 거의 없는 광대한 공간인 우주적 공허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공허들은 우주의 거대한 구조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며 그 규모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우주적 공허는 1억에서 3억 광년에 걸쳐 있으며 가장 큰 공허는 10억 광년 이상의 직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르테트의 공허는 최초로 발견된 초공허 중 하나로 약 3억 3천만 광년 정도를 펼치고 있으며 내부에는 알려진 은하가 60개 미만에 불과합니다. 이 공허의 텅 빈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의 국소 은하구는 1천만 광년 크기의 지역에 50개 이상의 은하를 밀집시켜 가지고 있습니다. 베르테트의 공허는 그보다 33배 넓으며 대략 같은 수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만약 지구가 현재 위치인 은하수 대신 베르테트의 공허 중앙에 존재한다면 천문학자들은 훨씬 강력한 망원경이 등장할 때까지 외부 은하의 존재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밤하늘은 우리 은하의 별들 너머로 거의 완벽하게 어두웠을 것입니다. 이 공허 내부에서는 물질의 밀도가 우주의 평균치의 약 10%부터 20%까지로 떨어집니다. 몇몇 외로운 외소 은하들이 공허를 떠돌지만 이들은 매우 드물고 넓게 떨어져 있어 어디를 가든 수천만 광년을 여행하는 동안 단 하나의 은하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공허에는 은하단이 형성되지 않으며 풍부한 별 집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초신성도 의미 있는 빈도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우주 공허 내부의 열 환경은 거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온도와 일치하며 주변에 국부적인 에너지원이 거의 없어 그 온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과학자들은 우주 공허가 전체 관측 가능 우주의 약 80%부터 90%까지의 부피를 차지한다고 추정하며 나머지 10%부터 20%까지는 은하, 은하단, 별들이 밀집된 구조물, 그리고 별들이 실제로 연소하는 모습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이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어느 지점이든 무작위로 선택된다면 압도적인 확률로 그 위치가 공허일 것임을 의미합니다. 은하나 별에서 멀리 떨어진 곳, 오직 2.7 켈빈의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이 수평선까지 퍼져 있을 뿐인 공간에 떠 있게 되는 셈입니다. 이 공간은 지구상 거의 어떤 것보다 차가우며 밤하늘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어두운 밤보다 더 어둡고 인류가 만든 최고의 진공 챔버보다 더 텅 비어 있습니다. 은하들이 모여있는 필라멘트 내부조차 대부분은 차갑게 유지되며 은하 자체는 대부분 텅 빈 공간입니다.
은하수의 별 디스크는 얇고 희박하며 별들은 은하 공간의 무한소수의 소수에 불과한 부피를 차지합니다. 별 사이의 성간 매질인 가스와 먼지는 온도가 약 50켈빈에서 10,000켈빈까지 다양하지만 매우 희박하게 퍼져 있어 주변 진공에 미치는 열적 기여는 미미합니다. 어떤 방향으로든 은하를 지나치며 직선으로 걷는다면 별의 대기 속에서 보내는 시간 동안 수광년의 거의 진공 상태를 통과할 것입니다. 이 모든 수치를 종합하면 우주는 압도적으로 차가운 상태를 보여주는 초상화를 그립니다. 별은 뜨겁지만 작고 물음표 디스크는 더 뜨겁지만 더 작으며 성운은 따뜻하지만 희미하고 행성은 열적 활동이 있지만 은하 규모에서는 미소한 존재입니다. 열을 생성하거나 유지하는 모든 것은 우주 내 거의 전체 부피가 2.7 켈빈에 가깝거나 그 아래에 머무르는 희박한 분포의 예외에 불과합니다. 우주의 전체 부피 중에서 물이 어는 점 섭씨 0도 이 표현하기 위해 매우 큰 음수 지수의 과학적 표기법이 필요한 것처럼 극히 적은 비율만이 높은 온도를 가지고 있으며 나머지는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온도에 가까운 진공 상태입니다. 따뜻한 물질은 드물지 않으며 우주 부피의 비율로 따졌을 때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열적 현실을 드러내는 모습입니다. 우리 경험을 지배하는 뜨겁고 밝은 물체들, 하늘을 가득 채우는 빛, 지구상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들, 모든 거주 가능 세계의 화학 작용을 구동하는 것들은 우주 부피의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하며 이를 무시하면 측정상의 오차보다 더 작은 오차를 초래할 뿐입니다. 우주는 뜨겁고 차가움이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차가움이 이미 공간과 시간 대부분에 걸쳐 완전히 승리한 곳입니다. 은하단 사이의 성간 매질은 이 사실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은하단 사이에는 가늘고 긴 가스 가닥들이 우주 거미줄을 따라 연결되어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예상외로 뜨거워서 10만에서 1천만 켈빈에 이르기도 하며 이는 구조 형성 과정에서 중력 충격으로 가열된 결과입니다. 이 따뜻하고 뜨거운 성간 매질은 우주 전체의 일반 물질의 상당 부분, 아마도 40%에서 50%에 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뜨겁다는 표현은 열적 의미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가스의 온도는 입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를 의미하며 높은 온도를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높은 밀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도가 높고 밀도가 낮으면 단위 부피당 매우 적은 열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성간 매질은 입자 속도 측면에서는 기술적으로 뜨겁지만 매우 희박하여 1세제곱미터의 이 물질이 몇 개의 입자만을 포함합니다. 이 속에 서 있으면 아무런 온기나 느낌이 없으며 실질적인 열적 목적으로는 진공과 구별할 수 없습니다. 당신의 몸은 여전히 공허로 열을 방사하고 거의 아무것도 받지 않으며 주변 입자들이 100만도에 해당하는 속도로 움직이고 있든 아니든 상관없습니다. 온도와 열 에너지의 구분은 우주가 뜨거운 것들을 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차가운지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온도는 강도 성질입니다. 그것은 존재하는 어떤 물질의 상태를 설명합니다. 열 에너지는 광범위 성질입니다. 그것은 그 온도에서 존재하는 물질의 양에 따라 달라집니다. 100만도에 해당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하나의 입자는 거의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작은 실제 에너지를 운반합니다. 20도인 방 안의 공기는 1천만 도의 성간 플라즈마, 한 입방광년보다 천문학적으로 더 많은 열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간 매질은 이름뿐인 뜨거움입니다. 실제로 그것은 그 안을 통과하는 어떤 것의 열 환경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주는 수백만 도에 달하는 별들, 수십억 도에 달하는 흡수원, 수백만 도에 달하는 성간 가스를 포함하고 있어도 압도적으로 차갑게 유지됩니다. 뜨거운 것들은 우주적 규모에서는 너무 작거나 드물기 때문에 열적으로 의미가 없습니다. 차가운 진공이 이기는 이유는 강력해서가 아니라 어디에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따뜻함을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많은 양으로 존재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너무나 극단적이어서 모든 별과 은하의 모든 열이 우주의 열 계좌에 있어서 단순한 오차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우주망 자체는 이 불균형을 눈에 띄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수백만 개의 은하 위치와 거리를 측정한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와 같은 조사에서 수집된 은하들의 대규모 분포 지도는 거품을 닮은 구조를 드러냅니다.
얇고 밝은 벽과 필라멘트들이 거대한 어두운 공허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은하와 은하단이 우주의 뼈대를 형성하는 밝은 부분은 전체 부피의 극히 작은 일부입니다. 어둡고 텅 빈 부분인 공허는 압도적으로 지배적입니다. 이 지도들을 보면 우주는 구조가 예외적이고 공허가 규칙인 듯 보입니다. 필라멘트는 대성당 크기의 어둠 속에 걸린 거미줄 같습니다. 은하단은 몇 가느다란 실이 교차하는 작은 매듭이며 광대한 공허의 내부는 수억 광년씩 뻗어 있으며 그 안을 채우는 것은 창조의 희미한 흔적뿐입니다. 이는 가장 광대한 규모에서 그려진 고독의 지도입니다. 그 공허 속에서 온도 이야기는 간단하고 절대적입니다. 그 공허를 드는 것은 우주 배경 복사 외에는 없습니다. 의미 있는 숫자의 별들이 거기서 타오르지 않습니다. 흡수원은 분노하지 않으며 성단은 빛나지 않으며 별 양육장이 빛나지 않으며 초신성 잔해가 팽창하거나 냉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공허는 2.7 켈빈에 머무릅니다. 수십 년, 수세기, 수억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지구의 나이조차 심장 박동처럼 느껴지는 시간 스케일에서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이 지역의 차가움은 일시적인 겨울밤의 차가움이 아니며 해가 뜨면 끝나는 계절적 차이도 아닙니다. 주기적이거나 반복적인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탄생 후 잠시 동안 뜨거웠던 우주의 본질적 안정 상태를 나타내며 이후로 끊임없이 식어가는 불가역적 냉기입니다. 우주의 초기 몇십만 년 동안은 공허가 따뜻했지만 다시 따뜻해질 일은 결코 없습니다. 그것들은 태어난 순간 잠시 뜨거웠던 우주의 자연스러운 휴식 상태를 나타내며 이후 끊임없이 냉각되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심지어 은하 자체도 정직하게 보면 열적 사막입니다. 우리 은하는 종종 빛나는 강물처럼 묘사되며 충분히 멀리서 보면 빛나는 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광도는 수십억 개의 점 광원에서 나오며 각각은 작고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 점 광원들 사이에는 차갑고 텅 빈 성간 진공이 존재합니다. 우리 은하의 원반 내 성간 매질의 평균 온도는 이온화된 지역에서는 수천 켈빈 정도이며 분자 구름에서는 100 켈빈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이 매질의 밀도는 매우 낮아 일반적으로 입방 센티미터당 몇 개의 원재에 불과하므로 열적으로는 무의미한 수준입니다. 은하는 따뜻한 물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차가운 매트릭스 속에 박혀있는 따뜻한 점들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그 점들은 매트릭스보다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수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주의 열적 초상은 균형 잡힌 뜨겁고 차가운 지역들이 경쟁하는 풍경이 아니며 거의 전적으로 압도적인 차가움이 지배하는 모습입니다. 이 차가움 속에는 극히 드물고 매우 작은 열점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우주적 규모에서 거의 눈에 띄지 않을 정도입니다. 별들은 실제로 존재하며 그들이 생성하는 열도, 그들이 떠받치는 행성에 주는 온기도 실제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경우에는 생명과 의식을 탄생시킨 열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우주 전체의 볼륨과 기간에 비하면 그 온기는 통계적 이상현상이며 표준에서 벗어난 편차가 너무 커서 거의 기적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남아있는 질문은 이것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단순히 물리학이나 천문학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주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어떤 종류의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어 무엇을 의미하는지입니다. 숫자는 정해졌고 측정은 정밀하며 비율은 합리적인 논쟁을 넘어 확립되어 있습니다. 우주는 거의 대부분, 거의 항상 차갑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탱하는 온기, 물이 액체 상태를 유지하게 하고 화학 반응과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그 좁은 온도대는 현실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인간 언어의 표현 한계를 시험하는 매우 작은 크기입니다. 그 작은 크기가 존재의 본질과 차가운 공허로 정의되는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해 보여주는 것은 이 이야기의 마지막 장입니다. 우리가 배운 모든 것을 모아 잠시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우주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상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38억 년 동안 계속 냉각되어 왔습니다. 우주의 팽창은 원초적 불꽃을 미묘한 마이크로파 속삭임으로 늘렸으며 그 온도는 2.7 켈빈으로 물리학이 허용하는 절대 최저의 상태보다 간신히 높은 수준이다. 별들은 지역적 예외로서 타오르지만 거대하고 격렬하지만 작은 존재들이며 그들 사이의 거리는 너무나 광대하여 그 사이의 공간은 영구적으로 압도적으로 차가운 상태를 이룬다.
수백만 광년을 가로지르는 우주공허는 우주의 기준 온도에 머무르며 그들을 따뜻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핵융합이 새로운 열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곳인 별 내부를 포함하는 우주 부피의 비율은 매우 작아 정직한 우주 통계 조사에서조차 잡음 속에 사라질 정도다. 그리고 액체 상태의 물, 화학 반응 또는 지구상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유사한 환경이 존재하는 우주 부피의 비율은 더 작다. 너무 작아서 보통 언어로 표현하려면 부정을 연달아 쌓아가야 하며 그 숫자는 직관적으로 의미를 잃게 된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여러 단계로 진행해 왔다. 먼저 공간이 겨울밤처럼 차갑다는 단순한 직관을 해체했다. 다음으로 우주 온도 하한선의 원천이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빛, 즉 창조에 소진된 잔광임을 추적했다. 그 후 별, 강착 원반, 빛나는 성운과 같은 뜨거운 예외들을 살펴보며 이들이 전체 우주 부피의 아주 극히 일부를 차지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각 단계는 같은 진리의 더 깊은 층을 드러냈다. 이제 그 진리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할 시간이다. 이것이 바로 두려운 진리다. 우주가 차갑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누구나 맑은 밤하늘을 보고 먼 거리에 고요한 냉기를 느꼈다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사실이다. 두려운 진리는 따뜻함이 드물다는 것이다. 놀랍도록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거의 믿기지 않을 만큼 드물다. 우리가 매일 표면에서 경험하는 따뜻하고 거주 가능하며 생명을 허용하는 조건들은 우주적 이상 현상으로서 극단적이며 만약 우주가 기본 설정이 있다면 우리 환경을 정상으로 인식하지 못할 정도다. 우리는 열적 이상 현상 속에 살고 있으며 통계적 비정상, 우주적 차가움 배경 가운데 그 존재 자체가 설명뿐만 아니라 숭배에 가까운 어떤 것까지 요구하는 따뜻함의 주머니다. 지구가 따뜻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보자. 먼저 분명한 것을 시작으로 하자. 우리는 별이 필요하다. 그저 아무 별이 아니라 적절한 질량을 갖고 적절한 속도로 타오르며 암석 행성을 가열하면서도 멸균시키지 않는 적절한 방사 스펙트럼을 방출하는 별이 필요하다. 태양은 이 조건들을 놀라울 정도로 정밀하게 충족시킨다. 그 광도는 45억 년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적어도 하나의 궤도상 세계의 생물학적 복잡성에 느린 인내심 있는 축적을 가능하게 했다. 만약 별이 지금보다 10%더 무거웠다면 더 뜨겁게 타오르며 더 빨리 죽었을 것이며 복잡한 생명이 진화할 시간도 갖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20%덜 무거운 별은 대부분의 에너지를 적외선 방사로 방출하여 그로 인해 따뜻해진 대기의 화학적 조성을 바꿀 것이다. 별의 조건만으로도 가능성을 상당히 좁힌다. 은하의 모든 별이 생명체를 유지할 수 있는 행성을 따뜻하게 하는 적합한 화로는 아니지만 별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구는 정확히 적절한 거리 궤도를 돌고 있어야 한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우면 바다가 증발하고 조금 더 멀어지면 얼게 된다. 이 거주 가능 구역, 액체 상태의 물이 암석 표면에 지속될 수 있는 궤도상 최적 지점은 태양계에 비해 너무 좁아 목성과 토성 사이의 간격보다도 작은 부피를 차지한다. 이 구역을 벗어나면 물의 물리적 성질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한다. 너무 가까우면 증기로 변하고 너무 멀면 얼음이 된다. 지구는 이 기준을 거의 비합리적일 정도로 정밀하게 통과한다. 심지어 이 거주 가능 구역 내에서도 별과의 거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지구는 대기를 필요로 한다. 대기 없이는 표면이 매번 극단적인 온도 차이로 흔들리며 직사광선 아래서 구워지고 그림자 속에서 얼게 된다. 지구의 대기는 매우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적외선을 온실 효과로 가두고 대류를 통해 적도에서 극지까지 열을 재분배하며 낮과 밤의 온도 변동을 완화한다. 대기 없이는 지구의 평균 표면 온도는 약섭시 마이너스 18도에 머무를 것이며 이는 바다가 얼어붙기에 충분히 추운 온도다. 수증기와 이산화탄소가 주도하는 온실 효과는 평균 온도를 약 섭씨 15도로 올리며 이는 섭씨 33도의 온도 차이를 만들어내어 얼어붙은 암석과 살아있는 세계를 가른다. 대기 자체는 행성의 역사가 매우 특별하게 형성한 산물로 작은 변화 하나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지구의 질량은 태양풍에 의한 대기 유실을 막기 위해 충분히 커야 했으며 동시에 목성처럼 두꺼운 수소 헬륨 껍질을 쌓지 않도록 적당히 커야 했다.
태양으로부터의 거리는 물이 액체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서도 비너스처럼 온실 효과가 폭주하여 행성을 용광로로 만드는 것을 피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어야 했다. 지구의 자기장은 액체 철핵의 대류 흐름에 의해 생성되며 태양에서 오는 하전 입자를 차단하여 오랜 시간 동안 대기를 보존하는 데 충분히 강해야 한다. 마스는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 대기의 대부분을 잃었을 가능성이 높다. 핵이 냉각하면서 자기장이 약해졌고 태양풍이 서서히 가스의 보호막을 벗겨냈다. 마스는 한때 따뜻했을지도 모른다.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조건들을 겹쳐 놓으면 한 행성이 지질학적 시간 동안 따뜻함을 유지하려면 얼마나 많은 조건이 동시에 맞아떨어져야 하는지 그림이 그려진다. 오른쪽 별, 오른쪽 궤도, 오른쪽 질량, 오른쪽 대기, 오른쪽 자기장, 그리고 수십억 년 동안 탄산염 실리컷 순환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통해 이산화탄소를 순환시키고 표면 온도를 조절하는 적절한 지질 활동이 모두 갖춰져 있다. 이 과정에서 화산 배출물은 대기에 이산화탄소를 더하고 실리컷 암석의 풍화작용은 이를 제거하여 자연적인 온도 조절 장치를 만들어낸다. 이로 인해 지구는 빙하기, 화산 재앙, 소행성 충돌 속에서도 거주 가능 범위 내의 온도를 유지해왔다. 혼돈의 초기 태양계 역사 동안 해성이나 소행성에 의해 적절한 양의 물이 전달되었으며 지나치거나 부족하지 않다. 축을 안정시키고 극단적인 기후 변동을 방지하는 데 적합한 달이 존재한다. 목성의 존재는 심지어 필요했을지도 모른다. 그 엄청난 중력은 본질적으로 내부 행성들을 멸균 수준으로 폭격할 수 있는 해성이나 소행성을 많이 비껴가게 했기 때문이다. 각 조건은 태양계 형성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일련의 물리적 사건들의 결과다. 태양을 탄생시킨 분자 구름의 붕괴, 그 구름에 무거운 원소를 뿌린 초신성 폭발, 태양보다 앞선 별 세대들, 은하를 밀집시키며 물질을 모은 은하 형성 과정, 그리고 최초 우주에서 은하를 씨앗으로 만든 밀도 변동까지. 이 연쇄는 우주의 진화 전체에 걸쳐 이어진다. 어떤 고리 하나를 끊으면 나머지도 무너지기 마련이다. 지금 피부에 느끼는 온기는 그 연쇄의 최종 산물로 40억 년의 행성 역사, 50억 년의 별 진화, 그리고 138억 년의 우주 팽창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 연쇄가 이 결과를 만들어낼 필요는 없었다. 물리학은 따로 강제하지 않는다. 우주를 지배하는 방정식은 어떤 특정 바위가 어떤 별을 돌든 그 바위가 액체 상태의 물과 호환되는 온도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에 무관하다. 따뜻함은 어떻게 일이 전개되었는지에 달려 있으며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이 관점을 확대해보자. 지구는 하나의 따뜻한 세계로 하나의 안정된 별을 돌며 수조계의 은하 가운데 하나의 나선팔에 있다. 우리의 은하는 약 2천억에서 4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다. 그 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 별이 적절한 질량, 적절한 대기, 적절한 자기장, 그리고 적절한 지질사를 갖추어 수십억 년 동안 온기를 유지하는 거주 가능 영역에 행성을 품고 있을까? 솔직한 답변은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케플러 우주망원경과 트랜시트 행성, 탐사 위성 같은 임무를 통해 수천 개의 외계 행성을 확인했으며 일부는 별의 거주 가능 구역 내에 있다. 몇몇은 암석 행성이고 대략 지구 크기다. 케플러 임무만 해도 태양과 비슷한 별의 약 5분의 1이 거주 가능 구역 내에 암석 행성을 가질 수 있다고 시사한다. 이 추정을 바탕으로 은하 내 수십억 개의 후보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어떤 행성이 거주 가능 구역에 있다는 것과 그 행성이 지구처럼 따뜻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다르다. 궤도 거리만이 첫 번째 검증 기준일 뿐이다. 행성이 올바른 궤도에 있어도 대기가 없다면 얼어붙은 황무지일 수 있고 대기가 과도한 온실 효과를 일으켜 뜨거운 지옥이 될 수 있으며 자기장이 없다면 방사선으로 인해 버려진 암석이 될 수도 있다. 각 추가 조건은 후보를 줄이고 요구 조건이 많아질수록 최종 후보 수는 작아진다. 진짜 지구와 비슷한 세계 표면 온도가 액체 상태의 물과 복잡한 유기화학 그리고 수십억 년에 걸친 생물학적 진화가 가능할 만큼 좁은 범위 내에 머무르는 행성은 매우 드물 수도 그리 드물지 않을 수도 있다. 우리는 아직 이 가능성들 간의 차이를 확신할 충분한 데이터를 갖추지 못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이 외계 행성의 대기를 분석하기 시작했고 거주 조건을 나타내는 화학적 신호를 찾고 있다.
앞으로 수십 년 안에 가까운 세계들이 중요한 의미의 온기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첫 직접 증거를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가장 낙관적인 예상도 잠재적으로 거주 가능성이 있는 행성들이 전체 행성계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고 보여준다. 그리고 그 후보들조차 잠재적일 뿐이다. 대부분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거나 우주간 거리에서 아직 감지하지 못하는 이유로서 거주 불가능할 수도 있다. 우리 은하 너머로는 상황이 더욱 벅차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대략 4.2 곱하기 10의 80 제곱미터의 부피를 갖고 있으며 모든 은하의 모든 별 주위에 있는 거주 가능 영역의 총 부피는 매우 작은 수치로 과학적 표기법으로도 그 중요성을 전달하기 어렵다.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따뜻한 장소는 우주의 부피 가운데 거의 0에 가까운 비율을 차지한다. 이것은 우주의 실패나 설계 결함 또는 놓친 기회가 아니다. 이는 우주 규모에서 물리학이 작동하는 방식의 직접적인 결과일 뿐이다. 중력은 물질을 밀집된 덩어리로 끌어들이고 핵융합은 그 덩어리를 별로 점화하며 별에서 방출되는 복사는 주변 공간의 좁은 띠를 따뜻하게 만든다. 그러나 중력은 우주의 물질 전체의 극히 작은 일부에서만 작용한다. 대부분의 물질은 별을 형성하지 않는 어둡고 흩어진 헤일로에 존재한다. 보통의 물질 중 대부분은 은하로 모이지만 그 안에 있는 가스는 너무 희박하여 붕괴하지 않는다. 그리고 붕괴하여 별이 되는 물질조차도 그 영향이 사라지기 전에 주변 공간의 가장 얇은 껍질만을 가열할 뿐이다. 우주는 문자 그대로 차가움을 만들어내는 기계에 가깝다. 차갑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며 의도나 계획, 목적이 없다. 단지 물리법칙이 우주 전체의 물질과 에너지 분포에 적용될 때 필연적으로 따뜻함이 예외가 되고 차가움이 전부인 우주를 만들어낸다. 열역학 법칙은 고립된 시스템이 최대 엔트로피, 즉 가장 확률 높은 에너지 분포인 균일하고 무취의 차가운 평형 상태로 진화하도록 강제한다. 별들은 중력 위치 에너지를 열 방사로 전환하여 이 경향에 저항하지만 글로벌 차원에서는 이 에너지를 팽창하는 공간에 방사하여 희석시키고 냉각시킴으로써 그 속도를 가속화한다. 빛나는 모든 별은 우주를 최종 차가움 상태로 향하게 하는데 일조한다. 국소적으로 온기를 창조하는 과정이 결국에는 전 우주적 차가움의 승리를 촉진하는 셈이다. 별들은 열적으로 말하자면 부차적인 존재다. 뛰어난 발명품이며 우주 온도에 대해 질문할 수 있는 존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하는 필수 요소이지만 결국 부차적인 것들이다. 우주 진화의 주요 산물은 텅 빈, 차가운, 조용한 진공 그 자체다. 별과 그 온기 영역은 부수적인 효과이며 훌륭한 부수 효과일 뿐이다. 이 관점은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고려할 때 새로운 차원을 갖는다. 우주는 138억 년 동안 존재해왔다. 별들은 약 135억 년 동안 불타왔으며 이는 빅뱅 후 수백만 년 만에 원시 수소로부터 최초의 별 세대가 점화된 이후의 일이다. 하지만 별들은 영원히 타지 않는다. 핵융합에 사용할 수 있는 수소의 공급은 유한하며 이는 모든 은하의 별 내부에서 소모되고 있으며 알려진 물리적 과정으로는 다시 보충되지 않는다. 수소가 다 떨어지면 별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 별이 사라지는 시간은 거의 이해하기 어려운 미래에 걸쳐 펼쳐진다. 태양과 유사한 별들은 앞으로 수십억 년 동안 계속 형성되고 타오를 것이다. 은하 내에 분포된 방대한 수소 가스의 원료는 점점 고갈되고 있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매년 수백만 개의 새로운 별들이 태어나며 연간 약 3태양질의 신생 별질이 붕괴하여 불이 붙는다. 그러나 별 형성 속도는 약 100억 년 전 정점 이후로 점차 감소해왔다. 우주는 이미 정점기를 지난 것이다. 별이 점화되는 황금기는 이미 지나갔다. 매 수십억 년이 지날수록 새로 태어나는 별의 수는 줄어든다. 가장 검소한 소비자인 적색과해성은 다른 종류의 별이 모두 사라진 후에도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들은 내부 대류를 통해 수소 연료를 완전히 섞어 거의 전체 질량을 태울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작은 적색와해성은 약 10에서 15조 년 동안 지속하며 연료를 다 소모할 때까지 안정적으로 타오른다. 이는 현재 우주의 나이보다 약 1000배에 달하는 수치다. 마지막 적색과해성이 소멸한 후에는 새로운 별이 점화되지 않는다. 원료는 모두 소모되거나 돌이킬 수 없게 흩어졌기 때문이다. 우주는 물리학자들이 퇴화 시대라고 부르는 시기에 들어서게 된다.
이 시기는 죽은 별들의 냉각된 잔해가 지배하는 시기다. 우리 태양과 같은 별이 연료를 다 소모했을 때 남는 압축된 핵인 백색 과해성은 수조 년에 걸쳐 서서히 냉각된다. 이들은 잔열로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하며 초기에는 가장 거대한 살아있는 별의 표면보다 더 뜨거울 수 있다. 하지만 새로운 에너지를 생성하지는 않는다. 이들은 불꽃이 아니라 재불과 같다. 수조년 단위의 시간 척도에서 서서히 희미한 노란색에서 짙은 빨간색, 적외선, 마이크로파로 결국 우주 배경과 구별되지 않는 평형 온도에 이른다. 각 백색 와해성의 냉각은 우주의 여력사 자체를 작은 재현하는 것과 같다. 처음에는 뜨겁게 태어나서 서서히 희미해지며 절대 영도에 가까워지지만 결코 도달하지는 않는다. 중성자별도 유사하게 희미해지며 그들의 엄청난 회전 및 열 에너지를 비슷한 시간 척도에서 방출한다. 블랙홀은 차후 우주의 질량 분포를 지배하며 호킹 복사를 통해 서서히 증발한다. 별 질량의 블랙홀은 약 10의 67 제곱년이 걸려 완전히 증발하며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은 약 10의 100 제곱년이 걸린다. 이 수치는 너무 커서 이를 모두 적으면 수많은 부피를 채우게 된다. 마지막 블랙홀이 연기처럼 희미한 복사로 증발한 후에는 우주는 확산하는 입자와 광자만을 담게 되며 시간이 지날수록 더 차가워지는 팽창하는 진공 속으로 흩어지게 된다. 이 우주적 시간 척도에 비추어 볼 때 별빛 시대는 짧은 섬광에 불과하다. 별들이 존재하고 빛나는 기간인 별빛 시대는 대략 100조 년에 불과하다. 이는 인류 기준으로는 영원처럼 느껴지나 사실 그렇다. 그러나 그 이후의 시대, 즉 백색 과해성에 서서히 냉각되는 과정, 블랙홀의 느린 증발, 차가운 빈 공간의 무한 팽창은 훨씬 더 긴 시간 척도에 걸쳐 펼쳐지므로 별빛 시대는 거의 한 시대 수준으로 축소되어 버린다. 만약 우주의 미래 역사를 빅뱅을 1월 1일로 하고 마지막 블랙홀의 증발을 12월 30일로 하는 일년으로 축약한다면 별빛 시대인 100조년은 자정 직후의 100만 분의 1초보다도 짧은 시간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의 나머지 기간 동안 매달, 매주, 매일, 매시간 남은 모든 초는 절대 온도에 가까운 온도에서 완전한 어둠 속에 흘러갈 것이다. 따뜻함의 시대는 단지 짧은 것이 아니며 차가운 미래에 비하면 매우 짧아서 그것을 짧다고 부르는 것조차 과장일 정도다. 우주는 존재하는 대부분의 시간을 완전한 어둠과 냉기로 보내게 될 것이다. 별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다. 그들이 제공하는 따뜻함은 일시적인 선물이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거주 가능 구역은 영원한 냉기에 대한 임시 피난처에 불과하며 결국 냉기가 모든 것을 되찾아갈 것이다. 지구 또는 어느 은하에 어느 세계에서든 존재했던 모든 생명체는 우주가 아직 빛과 열을 만들어내는 좁은 시기 동안에만 존재한다. 최초의 별들이 있기 전에는 배경 온도에 가까운 냉각 방사선만 존재했다. 마지막 별들이 사라진 후에는 절대 온도에 점점 페이딩하는 냉각 잔해들만 남아 현재 우주의 나이조차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처럼 매우 긴 시간 동안 사라질 것이다. 따뜻한 현재는 차가운 과거와 더 차가운 미래 사이에 끼어 있다. 무한한 어둠의 페이지 위에 그어진 가느다란 밝은 선과 같다. 지구 자체는 일시적이다. 태양은 대략 50억 년 정도 안정적인 수소 연소를 유지할 것이다. 그 후에는 적색 거성으로 팽창하여 금성 궤도를 넘어 지구를 삼킬 수도 있다. 적색 거성 태양의 표면은 오늘날의 광구보다 더 차갑겠지만 훨씬 더 커지고 방사선도 강렬하여 태양계 내부를 살인적인 불모지로 만들 것이다. 그러나 그 극적인 종말보다 훨씬 이전에 태양의 점진적인 밝기 증가는 더 미묘한 메커니즘으로 지구를 살기 어렵게 만들 것이다. 태양과 같은 별들은 주계열 동안 서서히 더 밝아지며 수소 핵융합이 점차 핵심의 화학적 구성을 변화시키기 때문이다. 약 10억 년 후에는 태양의 출력이 약 10% 증가하여 해양이 끓고 표면이 익는 연쇄 효과를 일으킬 것이다. 지구 표면의 생명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된다. 수십억 년 동안 생명을 지탱해온 따뜻함은 이제 파괴의 열기로 변할 것이다. 심지어 태양의 따뜻함이 주는 선물조차 별의 진화 물리학에 기록된 만료일이 있다. 이 우주의 차가운 배경과 시간적 유한성 속에서 지구의 따뜻함 존재는 단순한 물리학만으로는 온전히 전달할 수 없는 무게를 가진다.
우리는 단순히 따뜻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않은 우주 속에서 따뜻하다. 우리는 지속되지 않을 우주 시대에 따뜻하다. 우리는 온도가 매우 구체적이고 미묘하며 그 어떤 하나의 조건이라도 바꾸면 전체 사슬이 끊어질 만큼 취약한 행성 위에 따뜻함이 존재한다. 그 따뜻함은 보장되지 않는다. 영구적이지도 않다. 자연스러운 상태도 아니다. 특정 별로부터 특정 거리에서 특정 우주 시대에 받은 선물이며 곧 철회될 것이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은 우주의 기본값에 대한 온열적 도전 행위다.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모든 바다, 그리고 그 바다를 얼게 할 조건에 대한 지역적 반란이다. 내부 온도를 유지하는 모든 생명 세포는 냉기에 대한 경쟁에 참여하고 있으며, 냉기가 결국 승리하는 것은 어떤 적극적인 힘이 아니라 팽창, 희석, 엔트로피의 단순 산술적 결과 때문이다. 열역학 제2법칙은 에너지가 집중된 곳에서 분산된 곳으로, 뜨거운 곳에서 차가운 곳으로, 질서 있는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퍼진다고 보장한다. 별들은 일시적으로 수소 핵융합을 통해 에너지를 집중시키며, 생명은 단순한 분자들을 복잡하게 만들어 에너지를 일시적으로 집중시킨다. 그러나 이 두 과정은 모두 국지적이고 일시적인 역전 현상에 불과하며, 우주적 경향은 평형으로 향한다. 그리고 우주 규모의 평형은 차가움을 의미한다. 배경 온도를 의미하며 2.7 켈빈, 결국 그보다 더 낮은 온도까지 내려간다. 우주는 따뜻함과 싸울 필요가 없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된다. 시간은 우편에 서 있다. 별들은 타버릴 것이며 따뜻한 곳들은 식을 것이다. 우주 배경 복사 마이크로파 배경은 0에 가까워질 것이며, 차가움만이 남아 모든 방향과 거리에서 무한히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그 끝이 의미 없을 만큼 긴 시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것은 절망의 이유가 아니다. 관심의 이유다. 지금 당신이 경험하는 따뜻함, 물이 바다로 끌어들여지고 단백질이 접히며 신경이 전기화학적 활동으로 생각을 만들어내는 특정 온도 범위는 거의 모든 조건이 결여된 우주 속에서 존재한다. 당신은 이 말들을 듣고 있으며, 그 우주의 평균 표면 온도는 물의 끓는 점과 얼음점 사이에 편안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우주적으로 매우 이례적이어서 주목할 만하다. 두려움으로, 슬픔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이 계산을 넘어선 드문 것임을 정직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이 이야기는 무서운 진실을 약속했으며, 여기 있다. 물리학이 허용하는 한 가장 명백하게 진술된 진실이다. 우주는 차갑다. 일부 제한된 국소적, 일시적 방식이 아니라 가장 총체적이고 영구적이며 포괄적인 의미에서 차갑다. 수십억 광년의 공허를 가로질러 2.7 켈빈, 거의 절대 0도에 가까운 온도가 존재하며, 당신이 이동할 수 있는 어느 방향이든 작은 따뜻함의 껍질 너머로는 절대 0도가 가까워진다. 뜨거운 대상들은 화려하고 현실적이지만 그들은 우주 공간의 극히 작은 일부를 차지하며, 이를 0으로 반올림하는 것은 우주론적 계산에 의미 있는 변화를 주지 않는다. 액체 상태에 물이 흐르고 화학이 형성되며 생명이 사고하고 궁금해하는 따뜻한 장소들은 이미 드문 별의 따뜻함 껍질 안에 더 희귀하게 자리 잡고 있으며, 이 역시 엄청난 정밀도로 일치해야 하는 행성 조건에 의존한다. 우주가 정말로 얼마나 차가운지에 관한 무서운 진실은 이것이다. 그것은 숫자가 아니다. 2.7 켈빈이 아니다. 그 숫자가 충분히 충격적이긴 하지만 그것이 바로 비율이다. 따뜻함이라는 상태, 매 순간마다 당연하게 여기던 그 조건, 당신을 가능하게 하는 그 조건이 사실은 모든 것 중에서 거의 측정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부분에 존재한다는 깨달음이다. 차가움은 우리를 감싸는 것이 아니며, 모닥불이 밤을 견디며 주변을 감싸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둘러싸지 않는다. 차가움은 밤이다. 그것이 전부다. 그리고 우리의 따뜻함, 지구의 따뜻함, 생명의 따뜻함, 자신의 불가능성을 숙고하는 의식의 따뜻함은 빛이 여행한 이래로 시간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뻗어있는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한 개의 촛불과 같다. 그 촛불은 실제이다. 그 불꽃은 진짜다. 그것이 제공하는 따뜻함은 40억 년 동안 지속되어 왔으며, 지금까지 숨을 쉬거나 태양을 향해 돌았던 모든 생명체를 지탱해 왔다. 그러나 그 주변의 어둠은 어떤 마음도 담기 힘들 정도로 크며, 어떤 망원경도 볼 수 없을 만큼 크며, 어떤 숫자도 포착할 수 없을 만큼 크다. 그리고 그 촛불은 영원히 타지 않을 것이다.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라. 별들을 보라. 그것이 무엇인지 알라. 각각의 별은 같은 차가움과 싸우는 난로다. 각각은 자신을 둘러싼 작은 공간을 따뜻하게 하며 우주의 규칙에 대한 짧은 지역적 예외를 만든다. 그 별들 중 일부는 다른 마음들이 다른 하늘을 올려다보며 별들 사이의 차가움에 대해 궁금해하는 세계를 따뜻하게 할지도 모른다. 우리는 알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은 알 수 있다. 이 순간, 이 세계에 이 따뜻함이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비범하다. 그것은 일시적이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것이다. 우주는 차갑다. 거의 대부분이다. 거의 대부분의 시간 동안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아직 아니다.